우리 아까 했던 얘기랑 그리고 선생님이 좀 세부 개념 빼먹은 거 이렇게 쭉 정리하면 일단은 선생님 제일 처음에 칸트를 크게 설명하기 위해서 기본 입장 얘기했죠. 기본 입장으로 인간을 어떻게 바라본대요? 밤하늘에 떠있는 그 별들과 밤하늘에 떠있는 별 그리고 내 마음속에 뭐 도덕 법칙 이게 내가 감탄에 맞지 않는 것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을 아주 도덕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라고 봐요. 물론 물론 칸트가 인정을 해. 사람은 그 도덕적인 존재, 자율적인 존재라고 이성적 존재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자연적인 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막 우리 자연적으로 느끼는 사랑의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막 화가 나는 거라든지 우리 욕구, 먹고 싶은 거 막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은 다 가지고 있잖아. 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고 봐요. 요 이성과 양심을 잘 발휘하면 요거를 선생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성 중에서도 뭐 실천 이성 그리고 이 양심은 타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선천적 양심이라 그래요. 선천적인 타고 태어난 양심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우리 이 마음, 양심을 선의지라고도 불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실천 이성이라는 거는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이성인 거야. 내가 도덕이 뭔지 알아. 그걸 실천할 수 있어. 그리고 요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아마 그 한치호 쌤이랑 배웠죠. 윤리 시간에 유교 시간에 배웠죠. 거기서 유교의 양지양능이랑 비슷해요. 내가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고 내가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 지금 그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계약 기간에 또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사태 기간에 여러분들 다 뭐 노래방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막 신나게 놀고 등등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은데 왜 안 해요? 아, 내가 해보니까 진짜 큰일 나더라. 안 좋은 것 같아. 뭐 내가 정말 아파서 겪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직접 그거를 겪어서 아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야. 정말 뭐가 도덕인지 도덕이 아닌지 정도의 판단 기준은.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드러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랑 비슷한 게 양심. 왜 애기들도 거짓말하면 양심에 찔려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보면 도와주려고 하고 또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유교윤리 다 배우고 왔을 거니까 우물에 빠지려는 애기 보면은 어떻게 하고 그 도와주려는 그 마음이 있다 했죠. 측은지심 같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린 다 있는 거야. 양심이든 실천 이성이든 그리고 선한 의지든 요거는 언제 어디서든 바뀌지 않아.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이성, 고유한 양심, 고유한 선의지예요. 선한 의지야. 요걸로부터 우리가 도덕 법칙을 도출해낼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요 윤리는 여러분들 잘 이해한 것 같은데 절대 그리고 절대론적 윤리설이랑 동기주의라고 말해요. 이 절대론적 윤리설이라는 거는 상대랑 반대야. 언제 어디서든 바뀌는 거 아니고 절대적으로 보편적인 특징 가지고 있고요. 이 동기주의는 결과주의랑 반대야. 이 행위의 결과가 내가 행동을 했어. 행동을 한 다음의 결과가 어떤 거는 상관 안 해. 그냥 이 행동 어떻게 하는지 그 동기, 의무 자체를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칸트는 선생님이 다시 또 정리를 하자면 칸트는 의무 그리고 그 의무는 도덕 법칙의 형태로 나타나요. 법칙의 형태. 도덕 법칙을 따르는 게 윤리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윤리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도덕 법칙이 뭔지 알아야겠죠, 그죠? 도덕 법칙. 이 도덕 법칙을 한번 다시 또 알아봅시다. 이 도덕 법칙은요. 도덕 법칙은 일단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정언명령의 형태로 나타난대요. 요 정언명령의 형태는 뭐냐면 우리 가언명령이랑 또 달라요. 가언명령은 이름도 약간 가짜 같죠, 그죠? 가정해보는 거야. 이 언이 내가 하는 말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임시로 바뀔 수가 있어. 가장 쉬운 예가 너희 if 알죠? 우리 조건절. 조건절이 달리면 가언명령이야. 이 조건절이 달렸다는 말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조건이 있는 거야. 정언명령은 조건 없음. 다시 말하면 무조건. 무조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언명령의 형태는 무조건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이런 형태고요. 가언명령은 뭐뭐라면 뭐뭐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칸트는 보편적인 걸 얘기해. 도덕이 흔들리면 안 돼. 지금 칸트가 이렇게 열심히 도덕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데? 변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뭐 양심, 선을지, 변하지 않는 이성 이걸로부터 나오는 그 도덕 법칙을 따르는 건데 도덕 법칙을 의무로서 따르는 게 중요한 건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조건이 달리면 바뀌는 거잖아. 뭐뭐라면 뭐뭐 해야 된다면 뭐뭐가 아니라면 안 해야 된다라고 바뀔 수 있는 거잖아. 뭐뭐 해야 된다라는 그 원리 원칙은 무조건 지켜져야 되는데 여기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처럼 그래서 정언명령의 형식을 나타내고요. 정언명령의 형식이라는 말을 줄여서 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요 정식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정식은 보편화 정식. 그리고 두 번째 정식은 인간 존엄성의 정식. 요 보편화 정식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편화가 가능한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했는데 요거는 옆에 보면서 한번 할게요. 왜냐면 여기 칸트가 했던 말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네가 이야기하고 있는 너 마음, 네가 의지, 그러니까 너가 갖고 있는 그 준칙이 너 지금 맘먹은 거 있지? 네가 지금 세운 거 있지? 네 의지대로 만든 거 있지? 그 준칙이 항상 뭐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요?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하래.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너 자식의 인격에서든 다른 사람의 인격에서든 인격을 단지 수단으로만 여기면 안 되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행위하라 이렇게 말해요. 요 말만 봐도 여러분들 이해 가나요? 일단 보편화 정식부터 볼게요. 보편화 정식은 네 의지의 준칙이 개인의 행동 원리가 너가 세운 그 원칙이 보편화 가능해?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 이거 확대해서 적용하면 돼? 아까 선생님 예시 뭐 들었어요?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거짓 약속? 오케이였지? 우리 이 준칙, 선생님이 이 준칙을 세웠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준칙이 지금 법칙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우리 테스트를 거쳐봅시다. 이거 확대 적용 가능한가요? 안 된다고 했죠. 모든 사람이 순간순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하는 사회를 생각해보세요. 거짓 이거 한 번만 상상해봐 얘들아. 말이 안 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도 거짓말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약속이라는 거 자체가 안 돼. 거짓 약속을 약속한다?
막 친구랑 약속할 일이 생겼는데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완전 모순적이야. 말이 안 돼. 그런 사회는 또 존재하기가 어려워. 그지? 우리가 하는 대화가 다 거짓말일 수도 있고. 그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공경에 처할 때마다 다 거짓말을 하는 사회를 생각한다면 그거는 어렵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일단 보편화 정식은 통과 못했고요. 이 인간 존엄성의 정식은 인간을 항상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하라 라고 얘기해요. 일단 내가 공경에서 벗어나려고 친구한테 거짓말 치는 거 친구 수단으로 여긴 거지. 나 공경에서 벗어나려고 친구한테 거짓말을 써먹은 거잖아. 이거는 인간 존엄성 정식에 해당이 안 되죠. 근데 여기에 항상 동시에 라는 말이 나와서 이걸 헷갈린 친구들이 있을 텐데 수단으로 여길 수는 있으나 목적으로도 대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뭐 수업을 하고 오늘 아침에 학교에 나와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 건 선생님이 월급을 받기 위해서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하면 월급을 받죠. 월급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월급 때문에 일한다고 하기에는 그래. 정말 선생님 막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나름의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아이들을 대할 때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아이들을 열심히 지도하면 월급이 나오는 건 맞죠? 월급이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 아무 수단이 없는 건 아니잖아. 하지만 동시에 목적으로 너의 존재 하나하나 자체를 내가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그냥 수단으로만 써먹지 않게. 너희 친구들 만날 때도 그래요. 친구들 만날 때도 내가 이 친구는 내가 힘들 때마다 항상 위로를 잘해줘. 물론 내가 힘들 때 의지하고 위로받으려고 친구를 만나는 것도 있지만 그걸로만 만나. 나 어려울 때 얘가 위로해주는 거 때문에만 만나. 그게 수단으로 여기는 거지. 안 된다는 거야. 물론 수단도 되지만 동시에 목적도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만날 때도 그런 것처럼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뭐 내신 준비를 하는 것도 맞지만 꼭 그것만으로만 대하는 건 아닌 수단적 가치로 대하는 게 아닌 여기까지 칸트의 아주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그러면 살펴봤고요. 여기 아까 봤던 문제 선생님 다시 보면 이 갑은 이윤 추구에 이용하는 것은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요 갑이 이야기하는 거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을 지금 수단으로 여기는 걸 비판해. 성이 가지는 인격적 가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인간 존엄성의 정식과 관련되죠. 그죠? 아직 이거는 배운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 배웠던 자연법인데요. 요 자연법 선생님이 옆에 내추럴 로우라고 해놨는데 자연법은 생각보다 쉬워요. 뭐냐면 이 자연 그대로 타고 태어난 게 있어. 그거를 우리가 실천하면 돼. 윤리적으로 옳은 건 우리가 그대로 갖고 태어난 것들 아닐까?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대에서는 천부인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성. 그리고 이성이 이야기하는 대로 의무에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보면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한테 너무나 당연한 것들 있죠. 우리한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야. 자연스러운 거. 우리 누구나 다 선 피하고 선 추구하고 악 피하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이게 자연법 윤리 가장 대표적인 그 명제야, 명제. 여기 쌤 얘기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행위가 옳은 거야.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는 행위가 옳은 거야 라고 얘기해요. 이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는 행위는 어떤 게 있는지 고대와 중세만 이 두 가지 중요한 것만 알아볼 건데요. 이 고대는 스토아 학파라는 학파가 있어요. 스토아라는 거는 너 이렇게 생긴 신전 본 적 있지, 그치? 요거 신전을 스토익이라고 하거든? 이전에 학자들은 여기 막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대화하고 그랬대. 그래서 거기서 온 게 스토아 학파인데 이건 사람 이름은 아니고 학파 이름이에요.
이 스토아학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은 누구나 다 여기에 로고스라는 게 있대. 이 로고스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있지. 이 우주 자연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인 거야. 자연의 법칙을. 근데 이 로고스를 어떻게도 말하냐면 이성이라고 말해. 근데 그 이성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들 모두 다 가지고 있어. 모두 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로고스를 가지고 있는 게 평등하잖아. 다 동등하잖아.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돼. 이 당시만 해도 신분제, 뭐 노예, 여성 아니면 어린아이, 외국인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권이 매우 낮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이 고대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나올 세계시민주의에 통하거든. 나든 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든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사람이든 모두 다 로고스를 가지고 있는 똑같은 전 세계의 시민인데 우리 그거 생각해야지. 우리는 하나의 우주의 질서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자연 법칙은 전 세계 어디서나 똑같고 우린 그걸 파악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 이성의 관점에서 얘기해요. 요 이성을, 요 로고스를 여러분들 동양윤리 배우고 왔을 테니까요. 동양윤리에 비교해서 생각하면 도가의 도라든지 아니면 유교의 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자연의 법칙이야, 법칙. 자연의 법칙이라는 건 근데 얘들아 변해? 안 변하지. 자연의 법칙이니까. 우주의 섭리니까. 신의 섭리니까. 그런 것들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이성에 의해서 나타난 거구나. 우리 이 자연에 흘러가는 그 운행하는 법칙을 파악할 수 있는 힘은 이성이고 그 자연 법칙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잘 실천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게 스토아 학파예요. 스토아 학파는 자세하게 나올 일은 없겠지만 그냥 이 세계의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 자연스러운 섭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연법에서 중요한 학자는 토마스 아퀴나스인데요. 선생님 아까 그 사진 보여줬었죠? 이 사람이 얘기한 이야기가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자연법이라는 이론에 가까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연적인 성향은 뭐가 있어요? 타고 태어난 거. 맛있게 먹는 거. 사랑하는 거. 그지? 그리고 뭐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 여러분들 시간표만 쭉 보면 안 배우는 게 없지. 이 전 과목의 수학을 통해서 뭐 이성적인 사고를 키우고 이 논리를 가지고 물리를 통해서 뭐 사물을 이해하고 화학, 뭐 지구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막 이런 거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이든 이 당시는 신 중심 사회니까 사회에 대해 진리를 파악하고자 하는 요 세 가지의 성향이 있대. 요 세 가지의 성향을 우리가 잘 실천하면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자연법이 굳이 나온다면 다뤄지는 개념이 하나 추가 개념이 있어. 이게 뭐냐면 영원법, 그리고 자연법, 그리고 실정법 이런 개념인데 요거는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일단 알아두면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자연법. 요거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영원법은 뭐냐면 신이 만드신 법이야. 신. 근데 여기 교회 다니는 친구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당이나 우리는 모든 신의 뜻을 파악하고 알 수 있나요? 모르죠. 이거를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인간의 능력을 통해 파악을 하면 그게 자연법이에요. 이해 갔나요?
이거는 신법, 뭐 신의 계율 이런 건데 이걸 우리가 인간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 인간에게 주어진 법. 이성이 우리가 이 신의 뜻을 파악해서 자,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성의 명령을 뜻해요. 그럼 실정법은 우리가 이렇게 한 걸 통해서 실제 정치하는 거야.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뭐 헌법, 뭐 형법, 민사법 같은 거. 그러니까 요런 내용에 나오는 지문이 자연법을 뜻하는 지문으로 나와. 요거 문제 한번 볼까? 일단 누군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법 나왔어. 자연법 나왔어. 그지? 자연법은 영원한 법이 이성적인 피조물에 관련된 것으로 이성적인 피조물, 인간이야 인간. 인간에게 관여한 것으로 인간에게 정립할 수 있는 교훈들이 이루어져 있다. 우리 신의 뜻 다 모른다고 했지, 그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 그러면 우리 여기 밑에 을 볼까요? 의지란 이성이 경향성으로부터 독립해서 실천적으로 필연적이라고, 다시 말해 선하다고 인식하는 것만을 선택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거든. 여기서 말하는 의지가 선을지야, 선을지. 그리고 여기 말하는 경향성이 나오는데 선생님 아까 칸트 이야기할 때 이것도 칸트거든요. 이제 이거는 자연법, 이거는 칸트인데 선생님 칸트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막 얘기했었죠. 선을지에 따르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에도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그 이유, 내가 진짜 막 놀아보고 마스크 안 끼고 다녀보고 마음껏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미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정도의 우리 알고 있는 지식이 있죠. 도덕적인 판단 능력이 있죠. 그리고 우리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양심, 뭐 도덕 법칙, 그리고 이 도덕 법칙 의무, 어느 날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 이거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부터 행위하는 거 옳은가요? 옳지 않은가요? 존경심 뭔가 감정인데 존경하고 안 할 수 있는 거냐? 근데 이거 좀 달라요. 어떤 도덕 법칙이 있고 이 도덕 법칙 꼭 지켜야 돼 이런 의무감 있지. 이 도덕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꼭 해야 돼라는 걸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선을지에 따른다, 실천 이성에 따른다, 양심에 따른다, 도덕 법칙에 따른다, 뭐 의무에 따른다,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부터 따른다라고 하면 얘는 도덕적 행위로 인정해줘요. 그러면 반대로 경향성에 따른다, 감정에 따른다, 욕구에 따른다, 이건 쾌락 같은 거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결과에 따른다, 동정심으로부터 따른다, 등등등 많이 있겠죠. 이거는 다 도덕적 행위로 인정할 수 없어요. 인정할 수 없는 내용들이야. 이 경향성이라는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선생님 지금 밑에 써놓은 욕구야, 욕구. 나는 그런 경향이 있어. 나는 밥을 먹을 때 이거를 꼭, 나는 밥 먹을 때 꼭 물을 같이 마시는 경향이 있어. 이것도 내 경향이고, 나는 내 이상형 있지. 나는 되게 진지할 땐 진지하고 평소에는 자상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경향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 있지.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 좋아해 라는 것들. 경향성은 감정, 욕구, 쾌락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경향성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기 밑에 적어놨는데 쾌락,
욕구. 욕구에 따르는 걸 쾌락이라고, 경향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밑에 한번 이제 문제를 볼까요? 사회적으로 유용한 행위만을 도덕적이라고 본다. 갑. 맞나요, 여러분? 일단 유용한 행위 이거 결과 따지죠. 둘 다 이성에 따른 의무를 지키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자기 보존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는 옳지 않는다고 본다. 맞죠? 우리 자연법에서 아까 아퀴나스가 여기 인간이 본성적으로 지닌 자연적 성향에 여기 자기 보존이 있었죠. 자기 보존을 잘 따르는 행위가 옳다고 봐요. 그러면 자신의 감정과 자연적 경향성에 따라야 한다. 감정 안 되고 자연적 경향성 안 되죠. 칸트. 요거는 당연히 틀렸어. 그러면 을은 도덕 법칙이 사회적 관습과 양립 가능할 때 사회적 관습 이런 거 안 따져. 그냥 우리 이성에 따른 법칙이야. 사회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뭐 원래 동양에서부터는 우더른을 보면 예의 바르게 이렇게 존댓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덕 법칙이에요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성으로부터 보편화 가능한지 그리고 인간 존엄성 정시 해치지 않았는지 이거 따져서 도덕 법칙이라고 봐요. 틀렸고 마지막 이 도덕적 의무라는 거가 사회적 효용성에 따라 결정된대? 사회적 효용성은 뭐야? 효용이 있다. 효율적이다. 효용 가치가 있다. 유용하다. 이런 결과야, 결과. 절대 아니죠. 그냥 도덕적 의무를 따랐는지 따르지 않았는지 그것만 보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의무로는 도덕적 의무 따랐는가. 요걸로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여기까지 선생님이 아까 하려고 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다들 고생 많았고 선생님이 보내준 구글 폼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세요. 얘들 안녕.